누가 당신들더러 들어와 살라고 했죠? 여긴 내 집이에요. 나는 캐리어를 끌며 내 집을 제 집인 양 차지하고 있는 저 가족을 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낯선 여자가 나를 경멸적으로 힐끗 쳐다보더니 부엌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 저번 그 미친 여자 또 왔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와 나를 거칠게 밀어냈다.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뭐가 내 집이야? 여긴 내 막내 아들 신혼집이야. 한 번만 더 와서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 잡아넣을 거야. 랭히 비행기는 부드럽게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13시간을 달하는 긴 비행에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보다는 고향에 가까워졌다는 설렘과 흥분이 더 컸다. 반년간의 해외 프로젝트 파견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거의 매일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국내와의 연락은 가끔 남편 박지훈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 외에는 가족 단톡방에 안부를 전하는 게 전부였다. 나는 일부러 아무에게도 내 귀국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 모두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28인치 캐리어를 끌고 나는 회사에서 보낸 마중 차량을 정중히 거절하고 직접 택시를 잡아 청담 리버 팰리스로 향했다. 그곳은 나와 박지훈의 신혼집이 아니었다. 결혼 전 부모님께서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나의 단독주택이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일부러 도심에서 떨어진 이 최고급 주택단지를 고르셨다. 등기부등본에도 오직 내 이름 서연우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그곳은 나의 안식처이자 나의 최후의 보루였으며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차가 주택단지 입구에 멈췄다. 나는 입주민 카드를 찍었고 차단기가 소리를 내며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익숙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길 양옆으로 늘어선 커다란 플라타너스, 그리고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우리 집 지붕까지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벌써부터 잠시 후 나를 본 박지훈이 얼마나 놀랄지 시부모님께서 내 손을 잡고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냐고 타박하시면서도 이내 푸짐한 저녁상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캐리어를 끌고 부푼 마음으로 우리 집의 익숙한 조각 철문 앞에 섰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완전히 낯선 비밀번호 잠금장치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무의식적으로 열쇠를 꺼내 금속 열쇠를 열쇠 구멍에 한참 동안 쑤셔 넣었지만 도무지 들어가지 않았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설마 지훈 씨가 나를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자물쇠까지 바꾼 건가? 나는 실소하며 고개를 저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거기 지금 한밤중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박지훈의 약간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에서는 희미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나 한국 왔어요. 방금 비행기에서 내렸어. 나는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청담동 우리 집 앞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물쇠가 바뀌었네.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시끄럽던 소리도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췄다. 몇 초 후 박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당황과 회피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당신 어떻게 갑자기 돌아왔어? 말도 없이. 깜짝 선물해주고 싶었죠. 내 질문에 아직 대답 안 했어요. 왜 집 자물쇠가 바뀐 거냐고요. 내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다. 그게, 여보, 일단 진정하고.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 핸드폰을 뺏으면. 전화기 너머로 쟁탈전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내 고막을 찔렀다. 서연우, 너 뭐하러 돌아왔어? 누가 너더러 돌아오래. 이 다짜고짜 퍼붓는 질책에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어머니, 뭐하러 돌아왔다니요? 여긴 제 집인데 제가 안 오면 어디로 가요? 내 집?
아직도 네가 이 집 주인인 줄 아나 보네. 시어머니의 말투는 경멸과 냉소로 가득했다. 잘 들어. 이 집은 이미 팔았어. 그 돈으로 내 시동생 신혼집 사줬다고. 그러니까 당장 꺼져. 여기서 창피한 짓 하지 말고. 네? 뭐라고요?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헛것을 들었나 싶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집을 파셨다고요? 팔았으면 어쩔 건데? 네가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가 된 이상 내 사람도 내 물건도 다 우리 집안 것이야. 시동생이 결혼한다는데 형수된 사람이 좀 보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집 한 채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해서 마치 지극히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고 스마트폰을 거의 잡고 있을 수 없었다. 그건 제 집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고요?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팔아요? 네가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라는 자격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잘 들어, 서연우. 이 일은 이미 끝났어. 내 시동생 연말에 결혼해야 돼. 사돈댁에서 집부터 해오라고, 난리라고. 괜히 고집 부려서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마. 앞으로 어떻게 한 가족으로 얼굴 보고 살려고 그래? 한 가족이요?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소리에는 끝없는 비애와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제 집을 몰래 팔아치운 그 순간부터 우린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주택의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안에서 열렸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화려하게 치장한 낯선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마치 불법 침입자를 보는 듯한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어요? 남의 집이라는 세 글자가 독을 바른 세자루의 비수처럼 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나는 이 낯선 여자를, 그리고 그녀 뒤로 보이는 한때 내 것이었던 거실에 놓인 완전히 낯선 가구들을, 벽에 걸린 낯선 가족 사진을, 심지어 소파에서 뛰놀고 있는 생전 처음 보는 아이까지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짜증스럽게 입술을 삐죽이며 집 안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 저번에 우리 집 앞에 와서 안 가고 버티던 그 미친 여자 또 왔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즉시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혐오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나를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고 그 힘에 나는 비틀거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캐리어도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또 뭐하러 왔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시어머니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똑똑히 들어도 이 집은 이제 왕신의 집이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당장 꺼져.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야.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며 혈육의 정에 대한 마지막 환상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쓰러진 캐리어를 일으켜 세워 몸을 돌려 떠났다. 나의 등은 꼿꼿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비정상적으로 단호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경멸적인 비웃음이 들려왔다. 법정? 누굴 겁죠? 고소할 테면 해보시지. 그때 가서 누가 망신당하는지 보자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며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원래 부모님께 걸려던 번호를 지우고 대신 주소록에 있는 다른 이름을 찾았다. 나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서울 최고의 로펌 파트너 변호사 중 한 명인 최준혁.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준혁아, 내 도움이 필요해. 우리 시댁을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링얼. 최준혁과의 통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속에서 들끓던 분노는 점차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갔다.
준혁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전문가다웠다. 그는 자세한 내막을 묻지 않고 우선 호텔을 잡아 안정을 취한 뒤 주택이 내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내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청담 리버팰리스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고 나는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이름을 댔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았다. 그 익숙한 건물과 거리들이 이 순간 내 눈에는 지독하게 낯설게 보였다. 내가 2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가 이 순간 나에게 전례 없는 소외감과 냉기를 안겨주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다. 나는 그 이름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나와 박지우는 대학 동기로 연애 결혼을 했고 감정도 줄곧 좋았다. 그는 성격이 온화하고 심지어 조금 유약하기까지 해서 모든 일을 부모님 말씀대로 따랐다. 나는 그것이 단지 효심이라고만 생각했다. 그의 효심이 이토록 무분별하고 바닥이 없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스마트폰이 계속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자동으로 끊어지고 다시 울리기를 네댓 번 반복한 후에야 나는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박지훈의 목소리는 불안과 애원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일단 화내지 말고.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그리로 갈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그럼 어떤 건데요? 내가 헛것을 들었나요? 아니면 헛것을 봤나요? 당신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팔아서 당신 동생 신혼집을 사줬다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내 집에 낯선 사람들이 사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박지훈 씨, 말해봐요. 이 중에 뭐가 오해죠? 전화기 너머는 또다시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한참 후에야 박지훈이 거의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여보, 당신 속상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성이 여자친구가 꼭 강남에 전액 현금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하겠다고 해서 우리 집 사정 당신도 알잖아.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 부모님도 걱정에 머리가 하얘지셔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하신 거야. 그런 방법을 생각했다? 나는 그의 말을 되뇌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이를 악물고 뱉어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당신들이 말하는 방법이라는 게 내 혼전 재산, 우리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주택을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몰래 팔아치우는 거였군요. 박지훈 씨, 그걸 방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건 절도고 사기예요. 여보, 그렇게 심한 말은 하지 마. 박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우린 한 가족이잖아. 당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 것 아니야? 지성이도 당신 동생인데 동생이 어려우면 형하고 형수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그 집 비워두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팔아서 집안에 급한 불도 끄고 이거 일석이조 아니야? 한 가족? 나는 그의 황당한 논리에 기가 막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지훈 씨, 잊었나 본데 그 주택은 내 혼전 재산이고 법의 보호를 받아요. 당신이랑 당신 박 씨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요. 뭐가 내 것이 당신 것이에요? 우리 결혼할 때 재산 공증까지 했잖아요. 잊었어요? 그리고 당신 동생 얘기 나한테 꺼내지도 마요. 나한테 그런 동생 없으니까. 걔가 결혼하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죠? 걔가 무슨 마마보이예요? 아니면 당신 내 가족 전부가 거머리예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로워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가족을 위한이라는 위선적인 껍데기를 찢어발겼다. 당신한테 불공평한 거 알아. 박지훈의 말투에 마침내 약간의 죄책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랬어. 나중에 우리가 돈 벌면 더 좋은 집으로 사주겠다고. 여보, 그냥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일 크게 만들지 마.
안 그러면 우리 박씨 집안이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뭐가 되겠어? 체면? 나는 금색이 최고의 농담을 들은 것 같았다. 내 집을 훔쳐 팔 때는 체면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당신들 체면을 세워달라고? 박지훈 씨, 오늘 똑똑히 말해두겠는데 이 일 이대로 안 끝나요? 난 일을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 내박씨 집안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게 할 거예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당신들 낯가죽을 한 겹 한 겹 벗겨서 땅바닥에 던져 짓밟아 버릴 테니까. 서연우,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박지훈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아픈 곳을 찔린 듯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이기도 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 고작 집 한 채 때문에 집이 우리 감정보다 더 중요해? 온전한 가정보다 더 중요하냐고? 그 도덕적 납치 같은 소리 집어치워요.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첫째, 그분들은 내 부모님 아니에요. 내 부모님은 딸의 재산을 탐내지 않아요. 둘째, 이건 단순히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과 최소한의 선에 대한 문제라고요? 자기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과 존엄성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 그저 호구처럼 가족들이 멋대로 하도록 방치하는 남자는 감정을 운운할 자격도 없고 가정을 말할 자격은 더더욱 없어요. 말을 마친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전화, 시동생의 전화, 심지어는 팔촌쯤 되는 친척들의 전화까지 번갈아 가며 내 스마트폰을 폭격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번호를 하나씩 차단했다. 택시가 호텔 입구에 멈췄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캐리어를 끌고 화려한 로비로 들어섰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며 거울에 비친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비정상적으로 빛나는 내 자신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싸움, 나는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내 집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편히 잠드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 나에게 주신 안식처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늑대들에게 점령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나 서연우는 결코 남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물은 감이 아니었다. 이전의 양보와 인내는 박지훈의 체면을 봐서 우리의 지난 감정을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정마저 그들이 직접 끊어버렸을 때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혹하고 철저하게 복수하는 서연우일 것이다. 랭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5성급 호텔의 호화로운 스위트룸, 킹사이즈 침대는 부드럽고 편안했지만 나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보며 머릿속으로 사건의 전말을 몇 번이고 되짚었다. 분노, 배신감, 서늘함, 온갖 감정이 뒤섞여 촘촘한 그물처럼 나를 단단히 올감했다. 동이 트자마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며 정교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화장을 했다. 선명한 붉은 립스틱이 내 창백한 얼굴에 약간의 혈색을 더해주었다. 거울 속의 나는 어제의 초라함과 방황은 온데간데 없이 눈빛이 단호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등기부 등본 사본, 내 신분증, 여권, 당시 주택구매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서류 일체,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 주택을 나에게 증여하실 때의 공증서까지. 다행히 이 중요한 서류들의 원본은 그 소의 집이 아닌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해 두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의 예시였을지도 모른다. 오전 8시 30분, 나는 정확한 시간에 최준혁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 최고급 오피스 빌딩 최상층에 위치해 시야가 탁 트이고 인테리어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웠다. 최준혁은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이미 커피 2잔을 내려놓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그는 나를 보고 별다른 인사 없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안색을 보니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안 좋은 정도가 아니야. 나는 자리에 앉아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준혁아, 간단히 말할게. 내 혼전 재산으로 전액 현금 구매한 단독주택이 있어.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이랑 남편 시동생이랑 짜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위조 서류로 팔아버렸어. 지금은 이미 등기 이전까지 끝나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살고 있고 최준혁의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다. 그는 서류 봉투를 열어 각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자신의 메모장에 펜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다. 사무실에는 한동안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가득했다. 대략 10여 분이 지나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연우야,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파고들 여지도 있어. 법적으로 이 주택은 내 혼전 개인 재산이야.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너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합법적인 위임 없이 그 누구도 설령 내 배우자나 그의 부모라 할지라도 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그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해. 그럼 나 집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 최준혁이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첫째,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를 봐야 해. 여기서 선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 매도인이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해. 그들이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지불했고 이미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물권법 규정에 따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내 집을 정말 못 찾는 거야? 진정하고 끝까지 들어봐. 최준혁은 나를 안심시키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설령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네가 그 사람에게서 직접 집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무권대리인, 즉 내 시부모님과 시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있어. 그들은 네가 입은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해. 이 손실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이 팔렸을 당시의 시가로 계산되지. 아니, 난 돈은 필요 없어. 난 내 집을 원해.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야. 얼마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어. 준혁아,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지? 최준혁은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있어. 핵심은 우리가 매수인이 비선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어. 예를 들어 그들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는지, 내 시부모, 시동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들이 네가 진짜 집주인이고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증거를 찾아 그들의 선이라는 위장을 벗겨내기만 하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너는 법에 따라 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어. 그의 말은 강력한 강심제처럼 나에게 다시 희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최준혁의 말이 바뀌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대체 어떻게 너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등기 이전을 완료했냐는 거야. 등기소에서는 매도인의 신분증명, 등기권리증 원본을 확인하고 본인 서명을 요구해. 그들이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는 건 가능성이 두 가지뿐이야. 첫째, 그들이 내 신분증명과 서명을 전부 위조했거나, 둘째, 그들이 내 서명이 들어간 집을 팔도록 위임한다는 위임 공증서를 위조했거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어느 쪽이든 이건 이미 민사 분쟁의 범주를 훨씬 넘어섰어. 이건 형사 범죄에 해당돼. 전자는 공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고 후자는 직접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돼. 일단 유죄 판결이 나면 그들이 마주하게 될 건 감옥살이야. 사기죄. 나는 이 세 글자를 되뇌었다. 마음속이 복잡했다. 나는 그들이 미웠다.
그들의 탐욕과 파렴치함이 미웠지만 그들을 감옥에 보낼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물러설 길이 없는 것 같았다. 나의 자비는 그들의 덧촌진 척, 득촌진 척, 욕심이 끝이 없음을 불러올 뿐이었다. 연우야, 이제 네가 결정을 해야 해. 최준혁의 표정이 극도로 진지해졌다. 우리가 민사소송만 진행해서 부동산을 되찾거나 배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지, 아니면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해서 내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지. 나는 최준혁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그거만하고 난폭한 얼굴이, 시동생네 가족이 내 집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살던 모습이, 그리고 박지훈의 그 호구 같은 한 가족 이론이 떠올랐다. 내 마음은 이 순간 쇠처럼 단단해졌다. 같이 진행해줘. 나는 내 자신이 내뱉는 냉정하다 못해 잔인하게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내 집도 되찾을 거고 그들이 자신들의 소행에 대해 법의 가장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할 거야. 준혁아, 부탁할게. 최준혁은 나를 깊이 쳐다보더니 이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지금부터 우리는 두 갈래로 움직일 거야. 나는 사람을 보내서 등기소와 공증사무소에 가서 당시의 이전 및 위임 서류를 확보하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수법을 썼는지 명확히 밝혀낼게. 동시에 너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 내 신분증명과 부동산 증명 서류를 가지고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가서 계약 사기로 신고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와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연우야,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거야. 그들은 분명 온갖 방법, 인정, 여론, 도덕을 내세워 너를 압박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두렵지 않아. 그들이 내 마지막 선을 건드리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졌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햇살이 좋았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눈 속의 모든 감정을 가렸다. 다음 목적지는 경찰청. 이 전쟁은 그들이 시작했지만 어떻게 끝낼지는 내가 결정할 것이다. 링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서 나온 것은 오후가 다 되어서였다. 나는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진술하고 최준혁이 준비하라고 지도해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나를 담당한 형사님은 매우 책임감이 강했다. 내 진술을 다 듣고 초기 증거를 확인한 후 즉시 입건하여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붉은 직인이 찍힌 입건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이 순간부터 이 일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법의 톱니바퀴는 이미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부모님의 묘지로 향했다. 묘비에 새겨진 부모님의 자애로운 미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나는 신선한 백합한 다발을 묘 앞에 놓고 쭈그려 앉아 손으로 묘비의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딸이 불효했어요. 두 분이 남겨주신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 목소리는 약간 잠겼지만 눈물은 고집스럽게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것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아올게요. 저를 괴롭힌 사람들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묘지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석양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때쯤에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부모님과의 이 보이지 않는 대화 속에서 많이 해소된 듯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전례 없는 평온함과 굳건함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 남편 박지훈이었다. 그는 몹시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입고 있는 셔츠는 구깃구깃했다. 분명 밤을 새우고 나를 오랫동안 찾아다닌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눈이 번쩍 뜨이더니 즉시 달려와 내 손목을 낚아챘다. 여보, 드디어 만났네.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당신을 찾았다고. 전화도 안 받고 나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차갑게 내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었다. 무슨 일이죠? 나의 냉담함에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기쁨이 순간 굳어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상처받은 듯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여보,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당신한테 숨기지 말았어야 했고 부모님이 멋대로 하시게 두지 말았어야 했어. 나를 욕해, 때려, 당신 화만 풀린다면 뭐든지 할게. 화났다고요? 나는 그의 이 가련한 모습을 보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박지훈 씨, 당신 이 일을 너무 가볍게 보네요. 난 화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요. 문제 해결? 좋아.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했다. 여보, 내 말 들어봐. 내가 어머니한테 이미 뭐라고 했어. 어머니도 한순간 정신이 나갔었다고. 지금은 후회하고 계셔. 우리 그 집 다시 사오자. 응? 지성이 쪽은 일단 집 사려고 했던 돈 다시 돌려주라고 했어.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당신만 집에 돌아와 준다면 뭐든지 다 괜찮아. 집에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어느 집으로 돌아가요? 당신들이 팔아버린 그 집, 아니면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박지훈 씨, 당신 내가 아직도 예전처럼 좋은 말 몇 마디면 구슬릴 수 있는 서연우라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는 급해서 땀을 뻘뻘 흘렸다. 여보, 우린 어쨌든 부부고 한 가족이잖아. 무슨 일이든 문 닫고 우리끼리 해결하면 안 돼? 꼭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야겠어? 어머니가 사과하신다고 했어.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비신다고. 안 될까? 사과요? 내 입꼬리가 더욱 차갑게 휘어졌다. 사과해서 될 일이었으면 경찰은 왜 있겠어요? 박지훈 씨, 오늘 분명히 말해두죠. 이 일 사적으로 해결 못해요. 나 이미 신고했어요. 신고?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했다고? 연우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 그분들은 당신 시부모님이고 내 부모님이야. 그분들을 경찰서에 보내서 감옥에 가게 하겠다고? 그럼 안 되나요? 내 물건을 훔쳐놓고도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게 둬요. 심지어는 거꾸로 내가 별일 아닌 걸로 소란 떤다고 비난하게 둬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죠.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신, 너무 잔인해. 박지훈은 마침내 그의 온화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위장을 벗어던졌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터져 나왔다. 그분들은 어른이야. 설령 잘못을 하셨더라도 당신이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지. 소문나면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어. 우리 박씨 집안을 어떻게 보겠냐고. 당신 지금 우리 집안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야. 내가 당신들을 몰아넣었다고요? 나는 비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처음에 당신네 가족이 합심해서 나를 속이고 내 집을 몰래 팔아치웠을 때 그게 나를 몰아넣는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박지훈 씨, 그 대의를 위하는 척하는 소리 집어치워요. 당신들 눈에는 내 재산, 내 존엄, 내 모든 것이 당신 동생의 결혼식보다 당신 내박씨 집안의 그 우스꽝스러운 체면보다 못하잖아요. 내 말은 한 자루 한 자루의 날카로운 칼처럼 그를 계속해서 물러서게 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저 지극히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충격,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마도 늘 온순했던 내가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대치하고 있을 때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최준혁이었다. 나는 박지훈의 면전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연우야, 좋은 소식이야.
최준혁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찾아냈어. 그들은 증여 계약서와 내 서명을 위조해서 등기 이전 수속을 밟았어. 계약서에는 네가 자발적으로 시동생 박지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쓰여 있어. 그리고 매수인도 확인했는데 전혀 남이 아니었어. 바로 내 시동생 여자친구의 외삼촌이야. 그들이 짜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왼손이 오른손에게 넘기는 연극을 한 거지. 증거는 완벽해. 이번엔 아무도 못 빠져나가. 전화기 속의 모든 단어는 묵직한 망치처럼 박지훈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의 안색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다시 잿빛으로 변하며 마침내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나 옆에 있는 대리석 기둥을 붙잡고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넋이 나간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명확하게 말했다. 박지훈 씨, 내가 기회를 줬어요. 당신 어머니가 전화를 빼앗아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첫 전화를 걸어 대의를 생각하라며 애원했을 때, 만약 그때 당신이 확고하게 내 편에 서서 여보, 난 당신을 지지해라고 단 한마디만 해줬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당신은 당신의 원가족을 선택했고 나를 희생시켜 그들을 보전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결과는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 당신의 부모, 당신의 동생, 당신들 각자는 모두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에서 박지훈은 모든 기력을 잃은 듯 기둥을 따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모든 시선을 차단했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나와 그리고 그 소위 가족과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랭우, 법의 톱니바퀴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효율성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내가 신고한 지 사흘 만에 최준혁은 경제범죄수사대가 초기 수사와 증거 확보를 마치고 나의 시아버지 박철수, 시어머니 김영희, 그리고 시동생 박지성 세 사람을 계약 사기죄 혐의로 형사 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호텔방에 앉아 컴퓨터로 밀린 업무 메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듣고 마우스를 쥔 손이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다시 클릭을 이어갔다. 마음속에는 상상했던 통쾌함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구속영장은 곧 박지훈의 손에 전달되었다. 최준혁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그들의 집에 나타나 박철수와 김영희에게 수갑을 채울 때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나를 천벌받을 악독한 년이라고 저주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항상 부모 뒤에 숨어있던 시동생 박지성은 경찰이 그의 회사로 찾아와 모든 동료 앞에서 그를 연행할 때 다리가 풀려 거의 끌려가다시피 경찰차에 탔다고 한다. 박씨 집안에 하늘이 무너진 것이다. 그날부터 내 스마트폰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박씨 집안의 온갖 일가 친척, 명절 때나 한두 번 봤던 먼 친척들까지 번갈아가며 나에게 집중적인 전화 공세를 펼쳤다. 그들의 말은 대동소이했다. 내가 인정사정 없고 부부간의 정을 생각하지 않으며 어른들의 생사를 돌보지 않고 돈 몇 푼 때문에 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다고 비난하는 것이었다. 연우야, 그래도 지훈이 얼굴을 봐서라도 고소는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시부모님 연세가 벌써 60이 넘으셨는데 그런 고생을 어떻게 견디시겠어? 그래 연우야, 한 가족끼리 무슨 원수진 일이라고. 당신이 그분들 다 감옥에 보내면 우리 지훈이는 어떡하라고. 당신네 가정은 이제 어쩔 거야? 이 여자 왜 이렇게 악독해? 그분들은 지훈이 친부모님이셔. 그렇게 해놓고 천벌받을까봐 무섭지도 않아? 나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다.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결국에는 우리 친가 쪽 친척들까지 나서서 화해를 권하는 전화를 해왔다. 멀리 고향에 계신 외삼촌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셨다. 연우야, 네가 억울한 거 안다만 옛말에 절 10개를 허무는 것보다 혼사 하나 망치는 게 더 큰 죄라고 했다. 시부모님이 잘못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인데 경찰서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하지 않니? 그러지 말고. 외삼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만약 오늘 제 사촌 오빠 여자친구가 결혼도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몰래 집을 팔렸다면 그래도 그냥 넘어가라고 권하실 건가요? 전화기 너머는 침묵에 잠겼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 일은 이제 집안 싸움이 아니에요. 형사 사건이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도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놔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른으로서 외삼촌을 존중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이것이 소위 세상의 이목이라는 것인가. 그들의 눈에는 나의 억울함과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소위 가정의 화목한 겉모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을 탓하며 이 거짓된 조화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박지우는 그동안 나를 몇 번 찾아왔다. 그는 완전히 수척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우리 부모님 좀 용서해줘.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감옥살이는 정말 못 견디신단 말이야. 당신이 고소만 취하해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당신한테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릴게. 그는 정말로 쿵쿵쿵 소리를 내며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호텔방의 깨끗한 바닥에서 울리는 소리가 둔탁하고 크게 들렸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박지훈 씨, 이제 와서 나한테 비는군요. 처음에 당신 내 가족이 둘러앉아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내 재산을 탐냈을 때 그때는 왜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신은 아들로서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방임하고 감쌌잖아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나한테 빌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내가 그렇게 유약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분들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여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장담하는데 나오시면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게. 내가 당신 데리고 떠날게. 우리 다른 도시 가서 살자.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웃었다. 지독하게 서글픈 미소였다. 박지훈 씨,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그들 편에 서기로 선택한 첫 순간부터 끝났다고요. 당신 부모님이 감옥에 갈지 몇 년을 살지는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그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거예요.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가세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우리 사이에 다음 만남이 있다면 그건 법정에서일 테니까. 박지우는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내 방을 나갔다.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치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완전히 해방된 듯한 가벼움만 있었다. 사건은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되었다. 최준혁은 검찰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알려왔다. 재판 날짜는 한 달 후로 잡혔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호텔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친구들과 만났다. 생활은 점차 제 궤도로 돌아오는 듯했다. 나는 이 일이 이대로 순탄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최준혁의 전화 한 통이 다시 이 평온을 깨뜨렸다. 연우야,
상황이 변했어. 최준혁의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심각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바꿨어. 그리고 그들이 법정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 바로 내 친필 서명과 지장이 찍힌 가족 재산 처분 합의서야.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합의서? 난 그런 거에 서명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네가 안 한 거 알아. 최준혁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합의서의 서명, 우리가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초기 감정을 맡겨봤는데 결론은 내 본인 필적일 확률이 극히 높다는 거야. 링라우. 최준혁의 말은 거대한 폭탄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말도 안 돼.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는 충격으로 날카로워졌다. 난 100% 확신해. 난 가족 재산 처분 합의서라는 것에는 절대로 서명한 적이 없어. 절대로. 연우야, 진정하고 들어봐. 최준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들려왔다. 난 널 믿어. 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 합의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위에 서명이 초기 감정 결과 내 필적과 고도로 유사하다는 거야. 상대방 변호사가 이 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 부동산 거래가 사기가 아니라 네가 사전에 동의한 가족 내부의 재산 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건 형사사건의 성격을 민사분쟁 쪽으로 완전히 끌고 가는 수법이야.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했으며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위조된 거야. 분명히 위조됐어. 박지훈 씨 짓인가?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박지훈은 나와 수년간 부부로 지내면서 내 필체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흉내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서명과 지장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도 그밖에 없었다.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워. 최준혁의 어조는 신중했다. 우리는 이미 법원에 그 합의서에 대한 사법감정을 신청했어. 필적, 인주, 그리고 종이가 만들어진 시기까지 포함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해. 만약 감정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이 소송의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아질 거야. 최악의 경우가 뭔데? 내 마음이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최악의 경우. 최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형사 고발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 그들은 무죄로 풀려나고 우리의 민사소송도 이 합의서의 등장으로 인해 무권 대리에서 위임 분쟁으로 변질될 수 있어. 결국에는 그들이 너에게 일부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집을 되찾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안 돼. 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들이 죄를 벗는 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준혁아, 그 합의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나는 미친 듯이 지난 반년의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박지훈이 나에게 서명하라고 이상한 서류를 보낸 적이 있었나? 귀국 전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내 서명이 들어간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있었나? 기억은 엉킨 실타래 같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했었다. 문득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대략 3개월 전 박지훈이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서류 하나를 보낸 적이 있었다. 자기 회사에서 무슨 올해의 우수사원 가족 같은 걸 뽑는데 배우자가 가정 화목 및 업무 지지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서류는 양식도 제법 그럴듯했고 가족 상황에 대한 몇 가지 표가 있었으며 마지막에 내 친필 서명과 지장을 찍어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당시 나는 중요한 실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저 회사 내부 절차려니 간단한 일이려니 생각했다. 나는 태블릿 PC로 파일을 열어 전자 서명란에 내 이름을 쓰고 전자 도장 앱으로 지장 모양을 생성해서 찍은 뒤 캡처해서 그에게 보내주었다. 준혁아. 나는 다급하게 외쳤다. 생각났어. 3개월 전에 박지훈 씨가 회사 포상 명목으로 나한테 전자문서에 서명하라고 한 적이 있어. 가족 지지 확인서라는 거였어. 그때 태블릿으로 서명했고 지장도 앱으로 생성한 거였어. 전자 서명이라고? 최준혁의 목소리 톤이 즉시 높아졌다. 파일 아직 있어?
카톡 대화 내용 아직 있냐고. 있어. 난 카톡 내용 안 지워. 나는 즉시 스마트폰을 뒤졌다. 긴장과 흥분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금방 그 대화 내용과 내가 무심코 서명했던 그 파일을 찾아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최준혁에게 전달했다. 전화기 너머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신호가 끊긴 줄 알았을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최준혁의 안도의 한숨 섞인 웃음소리를 들었다. 연우야, 너 정말 나의 복덩이다. 우리가 이겼어.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혹시 그때 썼던 전자도장 앱이 뭔지 기억나? 기억나. 이지사인, 이즈사이. 이야, 업무상 자주 쓰거든. 아주 좋아. 최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그 가족재산 처분 합의서라는 거, 그놈들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어. 종이, 인쇄상태, 필체까지 처리해서 생성 시기로는 허점을 찾기 어렵게 했지. 하지만 그들이 1000만 번 계산했어도 내 서명과 지장이 백엔드 서버에 타임스탬프 기록이 남는 전자서명에서 나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나는 순간 그의 말을 이해했다. 내 말은 맞아. 최준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즉시 법원에 이지사인 측에 협조 조사를 요청할 거야. 그들 백엔드 데이터가 네가 그 서명과 지장을 생성한 시간, IP 주소가 모두 이 합의서에 명시된 서명 시간, 장소와 완전히 불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서명의 원래 용도가 다른 파일이었다는 것까지 증명해낸다면 그들의 증거 위조 및 법정 기만 혐의는 확정되는 거야. 이건 단순 사기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쁜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안도감과 함께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지훈, 나의 남편.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던 그 남자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그는 유약한 게 아니었다. 음흉한 것이었다. 그는 호구가 아니었다. 이 사기극의 가장 핵심적인 기획자이자 실행자였다. 그는 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그럴듯한 거짓말로 그들 가족 전체를 무죄로 만들고 심지어 나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빼돌렸다. 만약 내가 우연히 기록이 남는 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모든 대화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층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의 심장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 재판날이 예정대로 다가왔다. 나는 검은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채 장엄한 법정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에는 박씨 집안 친척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시선을 던지며 입으로는 무언가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내 친구들과 동료 몇몇이 와서 나에게 지지와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석에는 시아버지 박철수, 시어머니 김영희, 그리고 시동생 박지성이 모두 구치소에 통일된 수의를 입고 있었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분명 그들은 그 위조된 합의서를 자신들의 마지막 구명줄로 여기고 있었다. 뜻밖에도 피고인석 맨 끝에는 한 사람이 더 서 있었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피고인이 아니라 그의 부모를 위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나를 보고 시선을 피하더니 이내 억지로 안정을 되찾으려는 듯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슬픔과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법봉이 울리고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한 후 상대방 변호사, 약삭 빨라 보이는 중년 남자가 즉시 그 소위 가족재산 처분 합의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그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저의 의뢰인들이 이 부동산을 처분한 이유는 전적으로 원고 서연우 씨가 친필로 서명한 이 합의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서연우 씨가
해당 부동산을 시부모님께 처분을 위임하여 시동생 박지성의 신혼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가족 내부의 재산 합의이며 결코 사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합의서 사본을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제출했다. 법정안이 작게 술렁였다. 박 씨 집안 친척들은 모두 얼굴에 희색을 띠며 마치 이미 승리를 본 듯한 표정이었다. 판사가 나를 보며 위엄있게 물었다. 원고, 피고 측 변호사가 말한 이 합의서와 그 위의 서명 및 지장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합의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위조라고요? 원고, 우리에겐 필적 감정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명이 원고 본인의 필적과 95% 이상 일치한다고 나옵니다.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때 최준혁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재판장님, 그가 판사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 역시 이 소위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 합의서가 피고 측이 죄를 면하기 위해 시청을 혼란시키려는 의도로 정교하게 위조한 허위 증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에서 순식간에 얼굴색이 변한 박 씨 집안 세 사람과 증인석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지훈을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며 모든 진실을 밝혀줄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 것을 요청합니다. 냉치, 최준혁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호기심과 추측으로 가득 찬 채 그에게 쏠렸다. 피고인석의 박씨 집안 세 사람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하던 기색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감추기 어려운 당황스러움이 대신했다. 증인석의 박지훈은 더욱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허가합니다. 재판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법정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다름 아닌 내가 사용했던 전자서명 앱 이지사인 이수희 사인드의 법무팀 담당자였다. 재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최준혁은 증인이 선서를 마친 후 질문을 시작했다. 이 선생님, 귀사의 제품인 이지사인은 사용자의 모든 서명 및 날인 행위에 대해 백엔드 서버에 기록을 남깁니다. 맞습니까?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선생님은 매우 명확하게 대답했다.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서명 및 날인 작업 시 저희 서버는 자동으로 고유한 타임스탬프를 생성하고 당시의 IP 주소, 기기 정보, 그리고 서명된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 처리되어 수정이 불가능하며 사법 증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판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재판장님,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지사인 측으로부터 원고 서현우 씨 계정의 관련 작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증거를 피고 측이 제출한 소위 가족재산 처분 합의서와 대조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술 담당자가 즉시 두 증거를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투영했다. 한쪽에는 피고 측의 종이 합의서 스캔본이 있었다. 서명 날짜는 작년 12월 15일, 장소는 서울시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이지사인 백엔드에서 추출한 데이터 스트림이 있었다. 사용자 서현우의 계정이 올해 3월 22일 그리니치 표준시 오전 10시 17분에 IP 주소 XX의 기기를 통해 전자 서명 하나와 전자 인장 하나를 생성했음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해당 작업에 대응하는 원본 파일은 우수사원 가족 지지 확인서 PDF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최준혁이 레이저 포인터로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피고 측 합의서의 서명과 지장은 저희 의뢰인이 3개월 전
해외에서 전혀 다른 문서를 위해 생성한 전자서명 및 지장과 형태적으로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합의서에 명시한 날짜와 장소는 반년 전의 서울시입니다. 묻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시공을 초월하여 3개월 후 해외에서 생성한 서명으로 반년 전 국내의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웅성웅성. 방청석이 발칵 뒤집혔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상대방 변호사의 얼굴은 순간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그 역시 우리가 이렇게 치명적인 증거를 찾아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피고인석의 시어머니 김영희는 이미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무슨 요술을 부린 게 틀림없어. 그 합의서는 분명히 네가 서명한 거야. 정숙 재판장이 법봉을 내리쳐 그녀의 소란을 제지했다. 최준혁은 그녀를 무시하고 잿빛 얼굴이 된 박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녹음 파일 하나를 법정에서 재생할 것을 신청합니다. 이 녹음은 저의 의뢰인이 이 위조 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증인 박지훈 씨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최준혁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선명한 대화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내가 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즉시 박지훈에게 전화해 따져 물었던 녹음이었다. 녹음 속에서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냉정하게 물었다. 박지훈 씨, 그 가족 재산 처분 합의서 당신이 꾸민 짓이죠? 전화기 너머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지훈의 울음 섞인 애원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미안해. 나도 부모님이 하도 닥달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그분들이 이 합의서만 있으면 감옥에 안 가도 된다고 하셔서 연세도 많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이 감옥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 여보, 제발 부탁이야. 그냥 당신이 인정해주면 안 될까? 응? 우리 마지막 정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이 합의서만 인정해주면 재판 끝나자마자 내가 바로 그분들이랑 연 끊고 우리 멀리 떠나자.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소처럼 말처럼 일하면서 갚을게. 녹음은 여기서 끝났다. 법정 전체가 죽음처럼 고요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비수처럼 증인석의 박지훈에게 꽂혔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었고 몸은 채로 치듯 떨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지훈 씨, 상대방 변호사가 거의 포효하듯 이 침묵을 깼다. 이건 불법 녹취입니다. 유도 신문이라고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최준혁이 즉시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라 하더라도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게다가 이 녹음 내용은 우리가 방금 제시한 기술적 증거와 완벽한 증거 체인을 형성하여 이것이 최준혁이 갑자기 피고인석과 증인석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천둥처럼 높였다. 단순한 계약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 박철수, 김영희, 박지성이 기획하고 증인 박지훈이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사법 정의를 방해하려 한 악성 공모 범죄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으아악! 시어머니 김영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정에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울면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들을 마구 때렸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이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해내서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 망했다고. 시아버지 박철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이 되었다. 시동생 박지성은 더욱이 넋이 나가 내 잘못 아니야.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이 철옹성 같은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재판장은 눈앞에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넋이 나간 박지훈을 쳐다보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증인 박지훈, 방금 재생된 녹음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합니까?
박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입술을 한참 동안 달싹이다가 마침내 재판장의 위험 있는 시선에 굴복하여 마치 온몸에 뼈가 빠져나간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이 세 글자는 가볍게 들렸지만 마치 묵직한 망치처럼 이 황당한 소동에 그리고 나의 이미 죽어버린 결혼 생활에 마지막 종언을 고했다.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광대처럼 법정에서 모든 비열한 수법이 폭로되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끝없는 비애만이 남았다. 나는 나의 지나간 청춘과 잘못 바쳤던 진심에 대해 깊은 허탈감을 느꼈다. 링바, 박지훈의 법정 인정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재판의 국면은 순식간에 하늘과 땅 차이로 뒤집혔다. 원래 피고인이었던 박씨 집안 세 사람은 이제 계약 사기죄뿐만 아니라 증거위조죄와 위증죄까지 추가될 위기에 처했다. 박지훈 역시 변호인 측 증인에서 순식간에 범죄 혐의자로 전락했다. 재판장은 즉시 휴정을 선포하고 법정 경위에게 박지훈을 증인석에서 데리고 나가 격리 심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끌려나갈 때 감히 나를 돌아보지도 못했다. 그 구부정한 뒷모습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재판은 짧은 휴정 후 재개되었지만 이후의 절차는 거의 일방적인 압살에 가까웠다. 상대방 변호사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잃고 자신의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궁지에 몰려 거의 모든 저항을 포기했다. 그의 변호는 창백하고 무력했으며 그저 박철수와 김영희가 연로하고 한순간의 어리석음과 자식 사랑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말만 반복했다. 이런 변명은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들렸던가. 최준혁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멋진 최종 변론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피고인석의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한 건의 부동산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정 내의 신뢰, 혈육의 정, 그리고 법의 최소한의 선이 어떻게 탐욕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 잠식당하는 과정을 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의뢰인인 서현우 씨가 이국 땅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이 가정의 미래를 위해 분투하고 있을 때 그의 가족, 그가 가장 신뢰했던 남편과 시부모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흔적, 사랑과 보호가 담긴 그 집을 어떻게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지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서현우 씨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녀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시동생 박지성 여자친구의 친척 명의로 불법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범죄가 발각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자 그들은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더 악랄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 즉 서현우 씨의 남편인 박지훈을 사주하여 부부간의 감정과 신뢰를 이용해 서현우 씨의 전자서명을 빼돌리고 흑백을 전도시킬 수 있는 가족 재산 처분 합의서를 위조하여 법정을 기만하고 죄를 면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증거위조이며 사법방해입니다. 최준혁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힘있게 밝혔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단 한 톨의 혈육의 정, 단 한 톨의 뉘우침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탐욕, 이기심, 그리고 계산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현우 씨의 선량함과 인내를 만만하게 여겼고 법의 존엄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한 가족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가족 안에는 이 가정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며느리 서현우는 결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모든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약 오늘 피고들처럼 명백한 침탈, 기만, 위조 행위가 나이가 많아서 한순간의 어리석음, 한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가볍게 용서받는다면
우리 사회의 공서양속은 어디에 있으며 법의 위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법원께서 모든 인정과 도덕적 방해를 배제하고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 박철수, 김영희, 박지성, 그리고 이 사건에서 공동범죄 혐의가 있는 박지훈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혈육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의 최소한의 선을 짓밟을 수 없으며 사법정의에 도전하려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온 사회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최준혁의 변론이 끝나자 법정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데려온 친구들과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정의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방청석의 다른 한편 박씨 집안 친척들은 모두 흑빛 얼굴이 되어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피고인석에서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시동생 박지성은 이미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김영희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평온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눈빛에는 미움 대신 묵묵한 어둠만이 있었다. 이미 완전히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증오조차도 사치였다. 판사는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후 추후 선고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원 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반년 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울분이 마침내 모두 씻겨나가는 느낌이었다. 최준혁이 내 옆으로 와서 물 한 병을 건넸다. 기분 어때? 최고야. 전에 없이 좋아. 나는 병뚜껑을 따서 한 모금 크게 마시고 진심으로 그에게 말했다. 준혁아, 고마워. 내가 해야 할 일인걸.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번 싸움은 정말 멋지게 이겼어. 특히 네가 보관하고 있던 그 전자서명 기록은 정말 신의 한 수였어. 바로 승리를 확정지었지. 그럴지도. 나는 먼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쩌면 하늘도 보다 못해 나선 거겠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소란이 일었다. 박씨 집안 친척들이 무리지어 법원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피를 본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서연우, 이 양심도 없는 여자야. 정말 그 사람들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제 만족해? 집안은 망했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만족하냐고. 두고 봐. 우리 박씨 집안이 너랑 끝까지 갈 테니까. 온갖 저주와 비난이 귓가에 쏟아졌다. 최준혁이 즉시 나를 뒤로 보호하며 엄숙하게 경고했다. 언행에 주의하십시오. 저의 의뢰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모든 행위는 기록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분노의 이성을 잃은 듯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심지어 누군가는 손을 뻗어 나를 밀치려 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법정경이 몇 명이 신속하게 달려와 그들을 막아섰다. 법원 앞에서 소란 피우면 구류될 수 있습니다. 모두 해산하세요. 법정 경위의 호통에 그 무리는 마지못해 조금 물러섰지만 여전히 악독한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분노와 불만으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최준혁의 보호를 밀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들 앞에 섰다. 나는 나에게 가장 심하게 욕을 했던 박지훈의 고모를 보며 평온하게 물었다. 고모님, 만약 오늘 제가 저희 부모님과 짜고 박지훈 씨의 혼전 재산을 몰래 팔아서 제 사촌 동생 결혼 자금으로 썼다면 그래도 제가 한순간에 어리석음을 저질렀을 뿐이고 저를 고소하는 박지훈 씨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그녀는 얼어붙어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다시 부부간의 정을 운운하던 숙모를 보았다. 숙모님, 만약 숙모님 며느리가 자기 친정과 짜고 숙모님 아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그의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빼돌리고 사후에는 증거까지 위조해서 아드님이 패소하게 만들려 했다면 아드님께
그냥 넘어가라. 다 한 가족 아니냐고 권하실 건가요? 그녀도 침묵했다. 나의 시선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당신들이 여기서 나를 비난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정말로 무슨 혈육의 정의나 도의를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침해당한 이익의 주체가 당신들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 마음속에 나 서연우는 며느리로서 그냥 남이에요. 내 것은 당연히 당신들이 마음대로 뺏고 차지해도 되는 것이었죠. 이제 내가 일어나 반항하니 당신들 눈에는 내가 악독한 년이 된 거고요. 그 위선적인 말들 집어치우세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건 나 서연우예요. 똑똑히 말해두죠. 내 사람, 내 것, 그 누구도 건드릴 생각 마세요. 누구든 건드리면 내가 끝까지 상대해 줄 테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최준혁과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욕설도 들려오지 않았다. 링저우, 선고가 있던 날 날씨는 흐렸고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마치 이 가정 비극의 마지막을 애도하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혼자 원고석에 앉았다. 이번에는 방청석이 훨씬 한산했다. 박씨 집안 친척들은 지난번 법원 앞에서의 소동 이후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몇몇만 드문드문아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박철수, 김영희, 박지성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아마도 정해진 결말을 알게 된 듯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당황스러움 대신 죽음처럼 고요한 잿빛만이 남아있었다. 김영희의 머리는 훨씬 희끗희끗해졌고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재판장이 심판석에 오르자 법정안은 숙연해졌다. 그가 판결문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묵직한 망치처럼 모든 사람의 심장을 내리쳤다. 심리한 결과 피고인 박철수, 김영희, 박지성은 불법 영득의 목적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 서연우의 합법적 재산을 편취하였으며 그 액수가 특별히 거액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는 계약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새 피고인은 사건 외 인물인 박지훈과 공모하여 중요 증거를 위조하고 법정을 기만하여 사법 정의를 방해하려 하였으며 그 정상이 심각하므로 가중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듣자 김영희의 몸이 휘청하며 거의 쓰러질 뻔한 것을 옆에 있던 법정 경위가 부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을 한번 쳐다보고 계속해서 선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철수는 공동범죄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으므로 주범으로 징역 10년에 처하고 벌금 5억 원을 부과한다. 피고인 김영희는 공동범죄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으므로 주범으로 징역 10년에 처하고 벌금 5억 원을 부과한다. 피고인 박지성은 그 부모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종범이나 후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자백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5년에 처하고 벌금 2억 원을 부과한다. 10년. 그 숫자가 재판장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그래도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무거운 대가를 치를 줄은 몰랐다. 10년. 이미 60이 넘은 두 노인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시동생 박지성 역시 그의 인생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5년이라는 시간을 높은 담장 안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토록 강남의 전액 현금집을 원했던 그의 여자친구는 아마도 그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서연우가 제기한 부대 민사소송 청구에 대하여 재판장이 계속해서 읽었다. 본 법원은 이를 인용한다. 피고 박철수, 김영희, 박지성이 사건 외인물인 왕모 씨와 체결한 주택 매매 계약은 기망과 무권대리에 근거하였고 왕모 씨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피고 측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서연우의 주택 소유권 회복 등기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불법 거래로 발생한 관련 세금은 세 피고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집이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다. 또한 본 사건에서 발견된 사건 외 인물 박지훈의 증거 위조죄, 위증죄 혐의에 대한 범죄 단서는 본 법원이 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별건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마지막 선고는 김영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처절한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내 아들, 내 두 아들, 서연우, 이 악독한 년,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쳤어.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저주는 장엄한 법정 안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법정 경위가 즉시 그녀를 제지했다. 박철수와 박지성은 두 개의 목각인형처럼 무표정한 채로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나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박철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를 깊이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내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후회, 원망, 하지만 그보다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빛이 더 강했다. 나는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앞을 바라보았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법원을 나왔다. 비는 이미 그쳤고 먹구름이 걷히며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축축한 땅 위에 쏟아졌다. 반짝이는 금빛을 반사했다. 최준혁이 내 옆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박지훈도 아마 못 빠져나갈 거야. 징역 3년 이하로 나오겠지. 이 결과 만족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만족하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일 뿐이야. 나는 먼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위해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싶어. 최준혁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최준혁을 도와 모든 후속 절차를 처리했다. 법원의 강제 집행 아래 그 소위 매수인은 마지못해 내 집에서 이사를 나갔다. 내가 다시 그 익숙한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고 그 조각 철문을 열었을 때 마음속이 만감으로 교차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그들은 이사 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가고 쓰레기 더미만 남겨놓았다. 벽에는 그들의 가족 사진을 떼어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공기 중에는 낯설고 불쾌한 냄새가弥漫했다. 나는 바로 이사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최고의 인테리어 회사를 고용하여 집 전체를 안팎으로 모두 철거하고 새로 디자인하고 새로 인테리어했다. 나는 이곳의 모든 불쾌한 흔적을 지우고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싶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훈이 옥중에 있고 우리 사이에 이미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다. 우리 사이에는 공동 재산도 없었고 이 소동으로 인해 유일한 아이에 대한 계획도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으므로 깔끔하게 이혼했다. 이혼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차를 몰고 바다로 갔다. 나는 그 붉은색 혼인관계 증명서와 이 초록색 이혼 판결문을 함께 갈갈이 찢어 손을 들어 바닷바람에 날려보냈다. 그것들은 끝없이 넓은 바다로 흩어졌다. 안녕, 박지훈. 안녕, 나의 어리석고 비참했던 결혼 생활. 반년 후 청담동 집의 인테리어가 드디어 끝났다. 나는 가사 도우미를 쓰지 않고 혼자 이사 들어갔다. 새로운 디자인은 미니멀한 북유럽 스타일이었다. 흰색과 원목색이 공간의 주조를 이루었고 거대한 통유리창은 햇살을 아낌없이 실내로 끌어들여 거실 전체를 따뜻하고 밝게 비추었다. 나는 모든 낡은 가구와 물건을 버렸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두 내가 좋아하는 흔적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나를 위해 좋은 레드와인 한 병을 따고 2층 테라스의 흔들의자에 앉아 멀리 석양이 하늘 절반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산들 바람이 불어오며 정원에 새로 심은 치자꽃 향기를 실어왔다. 이 순간 나는 전례 없는 평온함과 자유를 느꼈다. 생활은 마침내 제 궤도로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내가 사랑하는 연구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전 해외 프로젝트의 성공 덕분에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했다. 일은 바빴지만 충실했다. 여가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혹은 즉흥적인 여행을 떠났다. 예전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갔던 많은 곳을 갔고 많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나의 세상은 그 혼탁한 가정에서 벗어난 후 비할 데 없이 넓고 다채로워졌다. 가끔 최준혁을 통해 박씨 집안의 소식을 드문드문 듣기도 했다. 박철수와 김영희는 교도소에서 나이가 많고 몸이 좋지 않으며 수감 태도도 좋지 않아 그다지 편하게 지내지는 못한다고 했다. 김영희는 처음 들어갔을 때는 매일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몇 번 엄하게 징계를 받은 후에야 마침내 얌전해졌다고 한다. 시동생 박지성은 젊어서 안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박지우는 최종적으로 증거위조죄와 위증죄가 병합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고 평온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최준혁은 그가 아마 정말로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했지만 인생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 집은 내가 새로 인테리어한 후 시가가 더욱 올랐다. 한 번은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해 와서 시가보다 20%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매수인이 있다고 했지만 나는 주저없이 거절했다. 나는 중개인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 집은 얼마를 준다고 해도 다시는 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나에게 더 이상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존엄의 상징이었고 내가 싸워 이겨낸 증거였으며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다. 이곳에는 나의 과거가 묻혀 있고 나의 미래가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익숙한 모습이 정원의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박지훈의 고모였다. 그녀는 지난번 법원 앞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늙고 초췌해 보였다. 그녀에게서는 그때의 오만함과 난폭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불안하게 서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연우야. 그녀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눈이 멀었었어. 우리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나는 조금 의외였다. 그녀가 일부러 사과하러 올 줄은 몰랐다. 지훈이가 안에서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모든 걸 다 얘기하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너한테 미안한 짓을 했고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미안한 짓을 했다고 우리더러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 모든 게 다 우리 자업자득이라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렇다. 다 지난 일이었다.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그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렀을 때 내 마음속의 그 작은 원망도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려놓기로 선택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더 넓은 세상, 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 무거운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너, 지금은 잘 지내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네, 아주 잘 지내요. 나는 말했다. 전에 없이 좋아요. 그녀는 내 뒤에 불밝은 집을 보고 내 얼굴에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고 눈빛에 복잡한 부러움을 드러냈다. 마침내 그것은 긴 한숨으로 변했다. 그럼 다행이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문 앞 계단에 놓고 방해하지 않을게라고 말한 후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과일 바구니를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나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과거의 모든 것을 문 밖에 남겨두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창밖의 찬란한 별 하늘을 보며 손에 든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과거에 용감하고 강인했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미래에 나 혼자만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저 별들의 바다를 위해